72쪽 보시면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 그랬죠. 잘 항상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머리 고개를 들고요. 문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개념 어라고 그랬죠 제가. 네. 이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개념어. 문벌이라는 개념어가 보이면 무슨 개념이 떠올라요? 네? 문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흔히 쓰는,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무슨 키워드가 떠올라요? 문벌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키워드는 네? 결혼이. 알겠죠? 아, 집안 좋은 놈들 이 얘기잖아요. 문벌이라는 게 집안 좋은 놈들의 덩어리 그랬잖아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의 덩어리 그랬잖아요. 가문과 가문끼리 만나는 수단이 뭡니까? 시험 봐서 만납니까? 우리 집 대표하고 우리 집 대표하고 시험 봐가지고 같이 점수 높은 놈들끼리 결혼할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뭐에 따라 한다고? 집안, 문벌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문벌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혼인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중첩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왕시성을 가진 왕씨끼리도 결혼을 많이 하고 사촌, 육촌 뭐 이렇게 막 결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에 따른 문제점이 많더라. 여러분들도 거의 다 결혼하셨죠? 2번 하신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결혼입니다.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나온 결혼은 신석 시대에 무슨 혼이 있었어요? 다 배웠는데 어디다 두고 왔어요 지금? 신석 시대에 무슨 혼이 있었어요? 외혼. 조기혼이 뭔지 아시죠? 자기 핏줄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자기 성씨 뒤에 시자가 붙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게 핏줄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핏줄끼리 결혼하지 않는 이 전통은 놀랍게도 언제부터? 신석시대부터 지켜온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떤 인류의 제도나 인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법이나 이것을 떠나서 이전에 종족 보존의 그 본능에 따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과 혼인을 해야 우생학적으로 더 좋은 종자가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다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족이 다른, 핏줄이 다른, 혈통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본능이 지금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뭐예요? 출세하려는 권력의 욕구예요. 왕이 돼야 돼. 권력을 쥐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그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합쳐서 이 나머지 놈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어. 이래서 무슨 결혼이? 정략결혼이. 이 정략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좋은 집안 덩어리들을 뭐라고 한다고? 문벌이라고 하더라. 되게 좋은 집안,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뭐죠? 요즘 최신 작년부터 유행했던 용어 금수저. 고려시대 금수저는 몇 품 이상? 5품 이상. 알겠죠? 고려시대 금수저는 몇 품 이상? 5품 이상이에요. 그 5품 이상한테 주는 혜택 2가지. 시험에서 거저 관직에 오르는 거 뭐예요? 음소. 국가가 알아서 땅을 주는 거 뭐라고요? 공음전. 제가 그랬죠. 음소, 공음전. 이렇게 음자가 들어간 것은 조상의 음덕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늘 음자를 씁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 이거. 뭐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볼까요? 밑에 표를 보면 바로 나오죠. 문종 때 이자겸의 할아버지예요. 이자연이가. 이자연의 딸이 문종 임금한테 이내태우, 임경, 현비, 그죠? 또 뭐야? 무려 이자연 딸이 몇 명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어요. 입장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매 3명이 한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래도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견딜만한 그런 결혼 제도일지 몰라요. 최고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잖아요. 왕비니까요. 그죠? 언니만 왕비하고 난 뭐야 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셋이 다 같이 왕비할까?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지금 관점에서 결혼이란 반드시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야. 저도 한 명 데리고 살면 지금 버거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여러 명을 데리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남자들 거느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어디냐? 유목민족들이 되게 그랬어요. 티벳이나 이런 데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상속인 경우가 되게 많이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란 반드시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1대1 대응인 경우가 많아요. 동생을 막론하고. 그런데 가진 자 있는 놈들은 반드시 부인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정주영 할아버지가 지금 죽었지만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죠. 전부 다 자식들 이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몽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죠? 나머지 재벌들도 아마 부인들이 몇 명쯤 아마 있을 겁니다. 드러내놓고 데리고 살지 않겠지만 그렇게 높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요번에 검찰 변호인 구속되고 한 정인호인가? 갑자기 떼돈 번 더 펜샵 사장? 정은호? 그런 게이트가 지금 터졌는데 아마 이렇게 돈벼락 맞은 놈들은 거의가 다 부인 하나 갖고는 만족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과 자기 권력을 누구한테가 분산 배치할 그런 욕구가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가능성이 늘 없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수없이 부인을 둡니다. 세종대왕도 어때요? 아이들 엄청 많이 낳죠? 그죠? 태조 왕건이 지금 몇 명과 결혼했다고요? 무려 29명. 알겠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세력 기반을 강화시킬 그런 목적이었다. 문종 때, 고려 문종 때, 자, 문종은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때만 나옵니다. 문벌 귀족할 때, 문종 때, 이내태우, 인경현비, 그 다음에 인절현비 이렇게 몇 명의 딸을 데리고 살았다. 순종, 그리고 선종,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보세요. 그 이자연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이자겸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이가 벌써 예종한테 딸 한 명 문경태우를 들여보냈죠. 예종하고 문경태우 사이에 난 아들이 인종이죠. 그 인종한테 이자겸의 딸 2명을 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고로 이자겸이는 인종의 뭐예요? 장이이자 또 인종의 외할아버지인 셈이죠. 외할아버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막강합니다. 칼차고 궁궐에 드나들 정도로. 알겠어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 됐죠? 위에 안 읽어봐도 됩니다. 우리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밑으로 갑니다. 이자겸은 한 동그라미 몇 년? 1126년. 기준년대니까요. 언제쯤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자겸은 한 몇 년이라고? 1126년. 잠깐 고개 드세요. 어느 왕 때겠어요? 인종대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인종이. 그죠? 어느 임금 때라고요? 인종 때입니다. 전부 다 인종 때예요. 묘청은 한, 이자겸은 한 언제? 인종 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1126년.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이자겸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정균과 함께 난을 일으켰어요. 이자겸 지가 왕 되려고 하다가 그걸 반대하니까 반대파들 제거하고 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종 임금이 척정균과 이자겸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척정균이 먼저 이자겸을 죽이게 하고 나중에는 척정균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문벌 귀족사의 붕괴가 촉진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로 표현했죠 이거? 동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하, 문벌 귀족사회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이자겸은안과 묘청은안 두 가지로 문벌 귀족사회가 어땠다고요? 흔들렸다. 흔들거렸다.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 흔들리는 걸 볼까요? 그러니까 고려사회가 지금 뭐예요? 지진이 난 겁니다. 1차 지진이 뭐라고? 이자겸은안. 2차 지진이 뭐라고? 예, 묘청은안. 그 다음에 폭삭 망한 게 뭐라고? 폭망이 뭐예요? 무신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종의 정치개혁 추진 쭉 보세요. 보수적 관리 세력 군부식과 지방 출신 세력 묘청의 대립이 있었다. 됐죠? 지방은 어디라고요? 서경이죠. 서경. 생각해야 돼요. 제발. 지방이 어디라고요? 서경.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활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다 있어요.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수적 관리 세력 김부식과, 이 김부식은 어디 파라고 그랬어요? 수도인 개경파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방 세력 묘청과 정지상의 서경 세력과 개경파인 김부식을 대립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부식하고 묘청 정지상은 앙숙이었습니다. 앙숙.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앙숙인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앙숙이 바로 정지상과 김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부식이는 뭘로 유명합니까? 삼국사기로 유명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러면 삼국사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다. 근데 다 어디 갔냐? 없애버렸을 것이다. 김부식이가. 알겠죠? 왜 김부식이가 없었을 거라고요? 대답해줘요. 내가 다 했는데 옛날에 이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시키면서 했잖아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삼국사기에 담았는데 신라보다 더 뛰어난 고구려나 백제의 역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기록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들을 다 없앴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김부식이가 없앴을 수도 있고 또 중국 애들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일본 놈들이 1930년대 역사를 왜곡할 때 일본 역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료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가져가거나 없앴는데 지금도 일본에 건너간 책이 한 20만 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는 분명히 삼국사기보다 먼저 있었던 역사책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은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역사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쓸 때 옛날 역사책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역사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 보고 지가 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추측하건대 아마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딘가 무덤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무덤 이장할 때 그런 거 잘 보세요. 역사책으로 나오는. 누구 담벽장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다 없어졌겠죠? 시골집이나 옛날 고가구, 그러니까 고주택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데서 혹시 조상님들이 몰래 숨겨놓은 그런 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춘추정시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춘추정시대 한번 했었죠. 춘추정시대에 유가를 탄압했어요, 진시황이. 근데 그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어디다 숨겨놨냐 하면 벽에다 숨겨놨어요. 벽에다가 책을 집어넣고 흙을 발라버렸어요. 나중에 거기서 책이 기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어 나온 책과 그 뒤에 새로 쓴 책하고 내용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그래서 이걸 서로 맞춰보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 경전의 글자가 맞냐 틀리냐 이것도 따져보는 게 훈고학이었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훈고학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 역사관을 보자면 원래 오리지널 원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살아있을 때의 원유학이죠. 공맹 지도죠.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진유학이라고도 해요. 이 선진유학이 진시황제의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유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제 때에 아까 얘기한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을 탄압했습니다. 책을 뺏어서 불태우고 유학을 탄압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스님이 알려준 그 경전들을 몰래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분서갱유라고 하죠. 책을 불지르고, 그죠? 책을 불지르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때 쓴 책들이 이 난리를 피해서 그 흙벽돌이나 아니면 땅속에 항아리 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드러나온 이런 책들이 이제 등장해서 한나라 때부터 뭐가 발달해요? 훈고학이 발달해요. 아주 오랫동안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당나라 시절까지 이렇게 훈고학이 계속 발달. 알겠죠? 그러다가 당이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송나라 때가 되면 뭐가 등장할까요? 전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유교 유학이 어떻게 발달을 했냐인데 훈고학이 1번 타자요. 그 다음에 이걸 한당 유학이라고 훈고학을 그 송나라 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아시겠죠? 들어봤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하죠?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훈고학 그리고 성리학 이렇게 성리학 다음에는 성리학이 언제까지 송원명까지 성리학이 유행하다가
명나라 때가 되면 야 이거 뭐야 맨날 이렇게 성리학만 하고 있을 거야. 성리학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학문을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실천적인 유학이 발달합니다. 이 실천적 유학을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볼까요? 실학이라고요? 아니에요. 뭘까요? 실천적 유학을 양명학이라고.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양명.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고요. 양명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가 되면 아까 얘기한 실사구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실사구시 나오는데 실사구시나 실학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알겠어요? 물론 중국도 그런 실사구시를 중시했지만 이 청나라 때는 오히려 고증학이 발달해요. 고증학. 제가 지난주에는 추사고택을 다녀왔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고증학의 백미 아니십니까? 와, 근데 그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나오기가 싫어. 계속 주저앉아서 그냥 보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그냥 건축을 남들은 서서 보는데 난 누워서 왔어요. 아, 또 천정. 야, 정말 우리나라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추사고택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이 집이 가옥이 그 가운데만 뻥 뚫려 있죠. 가장자로 계속 이렇게 건물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운데로 보는 하늘 알겠어요? 그 창문 넘어서 보는 봄 풍경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멋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이 시멘트 벽돌 조각 속에서 그 상상도 못할 그런 아름다움에 매료돼가지고 오기 싫더라고요. 오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살아야죠 뭐. 가서. 그래서 고건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큰일 났다 비상이 걸렸어요. 저 인간이 또 어디서 또 돈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아작을 내겠구나. 집 짓기 시작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를 긁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고증학, 지금 어디 고증학은 이 고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만 했는데 그 다음에 아예 더 갑시다. 청말이 되면 양계초 또 뭐 이 양치처라고 그러죠. 양계초 이런 사람들에서 공양학이라는 것이 발달해요. 공자나 맹자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야. 공자나 맹자의 사상도 잘 보면 사회 발전과 부흥하는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유교를 발전상한 입장에서 보자는 게 공양학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훈고학은 키워드가 뭐냐? 경전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불사름을 면한 그 이전의 책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쓰진 책하고 서로 맛 비교해보고 맞냐 틀리냐 글자 자구 해석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옛날 우리 스승님들이 해준 그 말을 제대로 받아 썼느냐 이런 경전 연구를 중시하는 또 글자의 자구 해석을 중시하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훈구학이에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유학이라고 다 같은 유학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옛날 고리타분한 것들을 늘 바꾸려 합니다. 내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유행이에요. 유행. 제 옷 좀 보세요. 이게 작년에 맞춘 옷인데 나는 못 입겠어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입는다고 이렇게 입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맞췄는데 좀 있으면 다시 또 펑판이 매질까 그래 안 그래? 옛날에는 굉장히 막 우리 그 주병진 쇼 나오고 옛날 할 때 봐보세요. 전용목 나오고 이럴 때 이따만 뭐 조용필 한참 뜰 때 이런 옷을 입었잖아. 근데 막 저같이 어저비가 돼서 왔네. 머리는 큰데 이게 어깨를 이렇게 좁게 만들고 막 이거 다 잠깐 미어 터지려고 그래요. 간신히 지금 살 빼가지고 이거 입으려고 간신히 입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 이게 뭐 때문일까요? 유행 때문이에요. 유행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뭐냐? 이렇게 쭉 가다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게 당나라 이 한당 시대를 지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인도로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랑 딱 붙어보니까 유교가 깨지는 거예요. 불교한테. 불교는 살아생전에 이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리고 사후 다음에 거기까지 다 다루잖아요. 연기설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 윤회에 의해서. 근데 유교는 현실적인 학문이야. 여기서 깨져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우주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정리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공자가 그런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공자 사상을 끄집어내서 인생과 우주의 원리를 다룹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다룬다고 해서 뭐예요?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 그죠? 그리고 우주의 이치, 이런 것들을 유학적 측면에서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성리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심성이란, 우주 본질이란 뭐냐? 철학이에요. 알겠죠? 제가 역사를 가르치지만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철학이에요. 알겠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유행이에요. 유행. 어깨가 좁아졌다, 카라가 그냥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그런 유행이 바로 뭐예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는 게 역사입니다. 알겠죠? 유행을 타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박근혜 패션. 내가 그림 그려볼까요? 이런 윗도리. 카라는 이런 스타일. 차이나요. 완전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선과 여기 이 차이를 뜨게 만든다, 이만큼. 그죠? 눈여겨봐보세요. 남자인 나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 허리 위에서 이 엉덩이를 딱 가리는. 알겠죠? 그리고 이거다. 이렇게 꼽으잖아요. 얼마 싫어. 됐어요, 정말.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도 이게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여왕이 완전 변신합니다. 하랑방탕하고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냥 그 자기가 여왕이 되기 전에 그랬다가 나중에 여왕으로 탁 든 걸 때는 완전히 남자를 딱 끊고 나는 영국과 결혼했어 이렇게 하고 완전 변신해요. 그래서 얼굴에 그냥 하얀 경극 그 하는 중국에 결국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완전 자기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꾸고 분칠해서 딱 나타나요. 그리고 막 화려한 이런 카라 그 좀 벌집 모양으로 된 거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하고 탁 나타나도 완전히 안면 싹 가고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을 이루게 돼요.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거 카라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그런 걸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다, 유행. 그래서 학문도 유행이 중요한데 이거 보세요.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라가 바뀌고 이게 우리 남자 양복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로 딱 묶으면 뭐 옷이잖아요. 옷. 그죠? 카라가 넓은 양복, 좁은 양복, 피팅이 너무 딱 맞게 된 거, 허봉하게 된 거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보면 옷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 이것을 뭐라고요?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알겠죠? 그래서 변치 않는 인간의 삶이란 뭐지? 이 우주란 뭐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잖아. 변하잖아. 계속 옵니다. 누구들이 어떻게 살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또 봄이 될 거야. 또 개나리 필 거야. 그죠? 아무리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아무리 박근혜라도 야 올해는 개나리 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불변의 그런 진리가 있어요. 우주를 운행하는 섭리 이런 것들 뭐라고요? 섭리, 리얼리. 그죠? 그리고 인간의 품성, 인간의 심성 이것을 따지는 게 뭐라고요?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유학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철학을 강조하는 유학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교가 이렇게 혹시 공자께서도 철학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 공자는 그냥 그 당시의 현세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공자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철학적 원리가 뭐다 이런 것들 따지고 든 사람들이 바로 주자입니다. 주자. 주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도 이름이 주인데 이 사람 이름도 성인으로 승격시켜서 뭐라고요? 주자자를 붙였어. 주자. 오케이?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에 두 이름이 붙어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알겠죠? 제가 좋은 점은 뭐예요? 이렇게 쭉 정리해 준 게 좋지 않나요? 네. 그래 안 그래? 그 유학만, 성리학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이거 잘 해서 비교해주면 쫙 정리가 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는 것이 이 짓거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체계화 이렇게 딱 꼬치 깨듯이 한 꼬치로 딱 깨놓으면 먹기 좋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다 빼놔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양매학은 뭐냐? 양매학은 이 양매학을 완성시킨 학자가 왕수인입니다.
이 양반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학이라고? 양명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왕양명. 그래서 이 왕양명의 생각은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우주 원리가 어떻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왜 말 못해? 왜 말해보세요.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선하다고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선하고 막 말로 엄청 떠듭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결국 추상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보여줘봐. 왜 선한지 보여줘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증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너 막 말로만 인간은 선하다고 하고 인간은 착한 존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바다에 빠진 애들 건져내지 못한 부모들에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이래야 선한 거지. 말로는 인간은 선하다고 배워놓고 왜 행동을 옮기지 않아? 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것을 일치시켜라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씨 또 틀려버렸어. 뭐라고요? 어떻게? 합일. 아는 것과 액션,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일치시켜라. 행동이 뭘까요? 실천이죠, 실천.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박아두지만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손발로 끄집어내서 직접 액션을 취해야지. 그래야 착한 짓을 해야 착한 사람이지 착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성리학이 철학적 유학이라면 양명학은 무슨 유학이다? 실천적 유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천적 유학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양명. 혹시 성리학도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근데 선생님이 말 안 해준 거 아닐까? 라고 날 의심하지 마. 알겠죠?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다듬고 나온 정수입니다. 정수.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개념들 다듬어서 개념어 하나에 뭐라는 게 이게 실천적 유학, 철학적 유학. 오케이? 네. 그리고 고증학은 이 고전 문헌에 대한 연구죠. 그죠? 이 고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예요. 고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고 해서 뭐라고요? 고증학이라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강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다? 경주까지 왔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진짜 땅을 파봤더니 호명 그릇이 나왔어. 그래서 호태왕, 강개토 대왕, 국강상 강개토 대왕이 어쩌고 써있어. 그럼 이거 증거가 되네. 이렇게 해서 이거 봐 맞잖아. 이렇게 실증을 강조한 이 고전 문헌과 그죠? 삼국사기라는 고전 문헌과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이 이렇게 둘이 붙으면 어떻게 돼? 완전한 증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연구하겠어요? 비서들을 연구해요. 비서. 북한산 올라와 봤었어요. 그때 그게 무슨 비석이다 무슨 비석이다 막 소문만 무서웠는데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쫙 고제해보니까 이거 봐요. 신라 진흥왕이 세운 거네. 이게 진흥왕 순습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낸 분이 누구라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슨 학이다? 고증학. 알겠죠? 저 함경도에 있는 황추령비도 김정희 선생님께서 밝혀냈더라고요. 알겠어요? 이런 게 뭐라고? 고증학. 고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자 학문을 유학을 발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발전 사관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야, 너희들이 말이야 서양한테 진 것은 이렇게 유학이 고리타분하고 맨날 공자를 맹자를 찾고 옛날로 돌아가자. 주나라 때가 좋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했는데 웃기지 마. 공자나 맹자의 사상도 잘 보면 우리 인류 역사 발전과 맞물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옛날 첫 시간 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매실 때를 수가 있나. 한 사람도 대답 안 하고. 기억나시죠? 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꼭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바로 시프트만 넘어가면 안 되나? 꼭 앞에 가서 하나씩 다 짚어 넘어야 돼요.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그리고 완전한 공산주의를 이루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크스 상하이라고 그랬죠. 이게 발전까지 대표적인 발전사관입니다. 근데 공자도 그런 인류 역사를 발전적 측면으로 본 것이 있다.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고리탑으로 하는 걸로 보지 말라라고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 말기에 서양 문화가 마우스가 들어오고 중국 문화를 막 경시할 때 다시 중국 문화의 바탕을 두고 우리도 역사를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중국 사람들이 강조한 게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본체를 중시하고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게 뭐예요? 중체서용이에요.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해서. 이거 나중에 개화할 때 없어. 개화상 때 동도, 서기, 중체, 서용, 화혼, 양제 이거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도 이렇게 깡기로 빠져버렸죠, 우리가? 김부식하고 정지상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요. 하지 말까요? 정지상이 되게 우리가 이제 김부식 그러면 이 훈구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려시대 사람이니까. 알겠어요? 고려시대 사람인데, 훈구학으로 유명해요. 훈구학자로. 그래서,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당대 문장가 아닙니까? 김부식 그러면. 근데 김부식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정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은 노력하는, 뭐라 할까? 수재라면, 정지상은 천재예요. 얼마나 천재냐? 자기 아버지하고 3살 때 동네에 이렇게 쭉 가는데 오리 새끼들이 저기 연못에서 동동 떠가지고 헤엄치고 다녀요. 근데 3살짜리가 저기 혜수씨 지난번에 올해가 몇 살이죠? 이름이 누구죠? 은미? 이지민. 지민이? 지민이는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재밌었다고 해요? 너무 재밌었다. 지민이 목소리가 녹화된 거 아세요? 네. 되게 풋풋했었죠? 아, 못 봤구나. 내가 원하지 몰라서. 하여간, 11살짜리인데, 11살도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 다 알아들어요. 내가 볼 때는. 3살짜리 정지상이가 아빠랑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저기서 막 춤추는 걸 보고, 아빠, 누가 물 위에 새 을자를 썼어? 이렇게 했대요. 그게 시야. 이렇게? 우리 그래서 그게 그냥 시예요. 누가 물 위에 새 을자를 썼노? 몇 살이라고 이게? 3살. 3살이야. 그 정지상이 김부식이 쓴 이런 글을 보고 아주 정지상이 놀랐어요.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버들가지는 천 가닥이 푸르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버드나무 싹 숨 도는 거 보면 가슴이 막 벅차죠? 제가 어린아이들 이뻐하는 이유가 걔들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새싹을 보고, 그러니까 봄산을 한번 봐보세요. 연두색 막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보니까 내 집 자식은 네 집 자식은 그냥 이뻐 죽겠어. 근데 내 손녀가 나면 어떡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버들까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버들까지는 천가닥이 푸르르고, 또 뭐죠? 도화. 그죠? 복숭아꽃과, 도화는, 그러니까 복숭아꽃은, 도자가 복숭아죠? 도화는 만점이 북다. 이렇게 딱 써놨더니 정지상이 딱 가면서, 야, 이 빙신아, 너 이게 감동이 뭐냐? 네가 새끼 버들까지 천가닥 세워봤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바꿔줬어요. 우리말로 그냥 할게요. 원래 한자를 해야 제맛이 나는데, 버들까지는 가지마다
푸르르고 복숭아꽃은 점점. 점점이 붓다. 이렇게 하지 마. 알겠어요? 감동이 안 온다 이거. 은교 봤어요? 네. 은교가 그 아저씨한테 따지잖아요. 공대생이 뭘 알아 그러잖아요. 어? 남편이 공대인모네. 뭐 이래 갑자기. 공대생들이 갖고 있는 그 딱딱함이 있어요. 버들가지가 저기 몇 가지 천 개쯤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응? 버들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1000가지. 1000가지마다 푸르르고. 이건 공대생적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공대생이 뭘 알아? 버들가지는 가지마다 풀으면 되지 이렇게. 그죠? 복숭아꽃이 10,000개 떨어졌다고 하는 놈은 공대생 마인드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야, 복숭아꽃이 점점이 그냥 붉게 터져가지고 미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깠으니 정지상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김부식이는 정지상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땠어요? 묘청난이 났을 때 묘청을 편했었던 정지상을 죽이려고 김부식이 가서 대장군 노릇하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죠? 묘청의 무슨 운동? 서경천도 운동. 그래서 자, 보수적인 개경파, 개경몽골 귀족 세력을 누르고 다 했어요. 거기 보세요.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었다. 풍수지리성에 의거한 것이다. 다 아시죠? 금국정벌론을 누가 내세웠죠? 묘청이 내세웠죠. 묘청이. 그래서 그 비교 밑에 있는 서경천도의 1, 2, 3, 4를 잘 기억해 두실 거. 시험에 단골로 잘 나오는, 특히 언니애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신정권의 성립 쭉 봤어요. 1170년 기억나시죠? 네. 고려를 반으로 딱 접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무신정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170년. 그래서 무신정권은 의종 때 무신 정중부 또 이의방 이런 놈들이 먼저 날리키더니 그 뒤에 이제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이어지더라. 통과합니다. 맨 밑에 나왔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나왔어요. 통과합니다. 대관계의 전개. 자, 거기 드세요. 책 보지 마세요. 항상 책을 무시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머리에 담겨 있는 게 생각이 안 날 때 보기 위해서 책 읽는 거지. 늘 책만 들여다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해보세요. 다 알아요. 고려를 맨 처음 쳐들어온 놈들이 누구라고? 다 몰라요? 다시. 고려를 맨 처음 쳐들어온 놈들이 누구라고? 거란. 그 다음 누구였어요? 여진. 넥스트. 몽고. 그 다음에 홍건족과 왜구. 또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맨 처음에 누구라고?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몽고, 홍건족과 왜구. 제발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치들어온 때가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요. 고마워요. 언제? 공민왕 때. 알겠죠? 다시 거란을 침입 때는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죠? 1차 때 사람? 서희. 예? 2차 때는 양규. 3차 때는 그 유명한 강감찬.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겼죠? 거란 침입을 격퇴한 이후로 우리 민족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무섭다는 거란. 거란이 얼마나 무섭냐면 발해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죠. 발해라는 고로다 더 큰 영토를 갖고 있던 발해를 무너뜨린 그 거란 놈들이 우리 고려를 쳐들어온 데가 굉장히 긴장했는데 막상 싸움을 붙어보니까 말로 해도 이기고 전략 전술로 해도 이기고 결국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문화적으로 한 수 아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소니가 무너지고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그러나 쓰나미까지 나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뭐 이웃 나라의 불행을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미화해서 보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어때요? 그동안 솔직한 마음으로 통쾌했다고 하는데 마이크 들고 통쾌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열등감이 심했었죠. 근데 맞아, 소니를 삼성이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어때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 자부심을 고려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 그 무서운 거란을 공포의 대상으로 봤었는데
그 공포를 극복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100년간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100년간의 평화가 결국 뭘 낳았다고요? 문벌 귀족의 타락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긴장이 좀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서 매기나 전기 가오리나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들한테 쫓겨다녀야 물고기들이 무사히 살아온 것처럼 알았어요? 이렇게 뭔가 대립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말 했어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이 있을 때 그게 응전하면서 역사는 발전하고 창조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도전일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너무 과도해서 막 아이한테 프레스를 가하면 그게 힘들겠지만은 그걸 잘 생각해서 늘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갖게 하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주게 하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가 못한 것을 애들한테 강요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하기 싫었으면서 그래서 자기도 못했으면서 그걸 애들한테 강요해. 내 말이 뭔지 알죠?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노는 것이었어요. 나도 그냥 그 불깡통 돌리고 맨날 스케이트 타고 형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지고 막 밖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비누로 씻지 못하니까 목욕탕도 지금까지 없잖아요. 막 손이 막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가지고 팽이를 하루 종일 치니까 이게 모세를 가면 이렇게 터진 거야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 겨울에 이제 손도 얼었는데 쳐대니까 갈라지겠죠. 더럽고 흙 만지고 하니까 안 터지겠어요. 그래도 놀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근데 형한테 그냥 질질 끌려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목욕해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머리 얼마나 또 1년에 뭐 목욕 몇 번 하는데 그냥 안 그죠. 빡빡 문지르니까 목욕할 때마다 엄청나게 아프죠. 어버이날 됐는데 갑자기 그런 엄마가 보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란 취입을 격퇴하고 거란 취입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졌는데 거의 줄만 좀 그으세요. 개경의 나성축조. 나성은 어디에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요? 도시 전체를 에워싼 성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천리장성. 장성은 국경에 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쌓았다. 여진 정벌과 여진은 사람 누구예요? 윤관이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뭐라고요? 별무반이에요. 저 뒤에 개화기에 별기군이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별기군 할 때는 별무반하고 별무반 할 때는 별기군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지만 1년 뒤에 반환했다. 그 뒤 금을 세웠다. 금을 세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네? 금을 세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르하치.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르하치.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하고 이때 금의 압력에 누가 굴복했다고? 이자겸이 굴복했다. 그래서 이자겸의 굴욕 외교 줄긋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몽고는 1206년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더라. 이 몽고를 통일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몽고의 여러 부족을 통일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죠. 그죠? 징기스칸은 원래 이름이 뭔가요? 징기스칸이에요. 태무진이잖아요. 태무진 해보세요. 누구라고? 태무진. 그죠? 징기스칸. 지난 밀레니엄, 그러니까 1900년까지 천자 붙을 때 살았잖아요.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산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위인 한 명 뽑아라라고 하니까 징기스칸이 뽑혔어요. 태무진이 뽑혔어요. 알겠죠? 그 정도로 전략가요, 전술가요, 단기간 내에 세계 대제국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징기스칸. 그런 놈들이 쳐들어왔으니 아무리 고려해도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강동성에서 딱 붙어봤는데 고려와 몽고와 첫 접촉이 강동성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강동성. 그
그 다음에 이제 6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로 계속 쳐들어와서 2차 침입 때 1231년에 처음 쳐들어왔고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강화천도 몇 년이라고요? 1232년. 그죠?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온 이후에 거의 뭐 항전하다가 1270년 항복을 했습니다. 무신정권 때는 싸웠지만 결국 무신정권이 몰라가고 항복했죠.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때 쳐들어왔다가 최의 지나서 김준, 유경, 임현, 임유무 이 무신정권 몰락으로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항복을 거부한 사람들 누구라고? 삼별초. 원래 삼별초는 경대승 때 만들어진 거죠. 경대승의 그 신변 보호기구인 경호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또 야별초가 있었는데 나중에 야별초 대신에 몽골에 끌려갔다 돌아온 신의군으로 편성된 3개 부대를 삼별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삼별초 항쟁은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진도. 그 다음 어디라고? 제주도. 여러분 시간 70년에서 꼭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구성하는 3요소 봐보세요. 시간 뭐라고? 70년에서 73년. 인간, 그 다음 인간 누구예요? 배중손, 김통정. 장소 뭐예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시간, 인간, 공간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좀만 더 하고 끝냅시다.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그랬습니다. 자, 원나라의 내정 간섭. 보세요. 영토를 실제로 빼앗긴 곳이 3군데예요. 동그라미 합니다.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는 그 이름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쌍성 총관부, 동령부, 이렇게 탐라 총관부 3군데는 원나라 놈들이 와서 직접 다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원의 직할련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간 개념으로 보자면 여기가 쌍성 총관부입니다. 여기가 동령부예요. 자비령, 이북, 서경. 알겠어요?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 이렇게 있었는데 이 2군데는 충렬왕 때 돌려받았어요. 충렬왕 때 알랑먹으로 꺼가지고 제발 좀 돌려줘 해가지고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거고 마지막까지 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지 않고 있자 반원 자주정책을 썼던 공민왕이 강제로 가서 탈환한 것이 어디예요? 이 쌍성 총관부예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잠깐 보지 마. 거기 가지 마세요. 여기 더 주목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천령 이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우리가 원나라 놈들을 내쫓고 빼앗았는데 명나라 놈들이 뒤에 원나라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명이 등장. 이놈들이 이걸 주에 달라고 이게 뭐예요? 천령위 문제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못져라고 공격하러 간 게 요동정벌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컴백한 게 위화도 해군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합니다. 잘 정리돼요? 다시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나라를 내쫓고 빼앗은 땅이 뭐라고요? 쌍성 총관부. 그곳을 지네들 달라고 누가 요구했다고? 명나라가. 못 준다고 최영 장군이 치러 갔었죠. 근데 어느 장군이 돌아왔어요? 이성계 장군이 돌아왔어요. 최영 장군이 어디를 정벌하자고? 요동을 정벌하자. 오케이? 갖다 컴백한 게 누구라고요? 이성계. 무슨 해군? 위화도 해군. 정리됐죠? 이렇게 이 땅을 놓고. 그러니 공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 해당되는 이름이 뭐 하시다고? 쌍성 총관부. 다음에 뭐? 천령위. 알겠죠? 천령위. 그 다음에는 관제개편이 쭉 나왔어요. 황제의 부마국이 돼서 고려구한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다. 그 공민왕까지도 노국대장 공주랑 결혼했죠? 원나라의 사이가 됐습니다. 부마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자를 붙이고 임금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충거왕 전부 다 원간섭기 대임금들은 충자를 붙인다. 그 충자를 떼버린 임금이 누구라고? 공민왕이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이성 육부를 일부 첨의부하고 첨의부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로 바꿨어요. 전리사, 전법사 배우지 않아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반원 자주정책, 맨 밑에는 표. 그 다음에 건문세족 억압정책, 특히 반원 자주정책을 별표를 한 10개쯤 해줘야 될까요? 그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요동지방을 공격하도록 했다. 인당으로 하여금. 또 유인우가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쌍성 중간부를 철폐했다. 그죠? 다 했습니다. 몽고풍을 폐지하고 이성육부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공민왕후 개혁정책 아까 표로 본 내용이 쭉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신진 사대부 성장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지방 향리 출신이었고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정계에 진출한 게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대거 진출했다. 줄 보세요.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활발히 진출했다. 이들이 무슨 사상을 공부했다고? 성리학.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온 성리학일까요? 송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원나라에 가세요. 알겠죠? 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권문세력과 신진사대부 뭘 묻고 있는 문제입니까? 네? 사람을 묻고 있는 거죠. 고려 말기 두 세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문세족은 누구고 신진사대부는 누구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골로 나옵니다. 그죠?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비교를 쭉 하십시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어차피 이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설명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이걸 끄집어내겠어요. 알겠죠? 네. 5분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